오늘 전국적으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는 예년과는 좀 다르다고 하죠. 게릴라성 폭우가 쫙 내린 뒤에 3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오고 다시 장맛비, 다시 불볕더위.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비가 내렸다가 더위가 찾아왔다가 이렇게 동시에 찾아오면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은 물론 습도까지 높으면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몸도 쉽게 지치고요. 특히나 이럴 때 온열 질환을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마철 불쾌지수 그리고 온열 질환에 대한 이야기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덕분에 좋은 정보 좀 얻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불쾌지수와 온열 질환인데 불쾌지수, 이렇게 여름철만 되면 항상 거론되는 게 불쾌지수예요. 네. 불쾌지수라는 게 뭡니까? 사실 근래는 잘 안 쓰는, 이제 안 쓴다기보다 슬슬 기상청에서 이제 그 체감 온도라는 온도를 주로 쓰고 그런 용어를 쓰고 이제 잘 안 씁니다만 나름의 이제 정확도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만 저희 피부에 와닿기로는 그 불쾌지수가 훨씬 와닿는 용어이긴 하죠. 수십 그쵸. 년간 이제 저희 사람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온 아닙니까? 온도.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탈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습도. 이 알레르기 질환도 사실은 온도 습도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온도 습도를 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적정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타날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름철이 되면 그 두 가지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특히 불쾌하려면은 이제 습도가 많이 높아져야 되고 네. 또 한 70%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40%에서 70%까지 가장 적정하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온도까지 높아진다면 이제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두 가지가 서로 중복돼서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지수입니다. 보통 이렇게 날씨 정보 들을 때 불쾌지수가 오늘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하는 날은 어떠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툭 누구랑 부딪혔어도 뭐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시나요? 정말 아니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이게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때 같으면 장 작가가 나를 뭐라고 놀려도 그냥 하하하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날은 장 작가 말만 걸어도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성인군자도 짜증 나는 날이 많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많이 부딪히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불쾌지수가 그렇죠. 높은 날. 네. 네. 불쾌지수라는 거는 온도와 습도 때문에 생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름철에만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름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불쾌지수의 계산법을 가지고 재미난 계산을 해보면 습도가 100%라면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대기 온도가 20도만 되면 네. 불쾌지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숫자로 불쾌지수를 설명할 때 68에서 75 사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고 75에서 80 사이 정도 되면 절반 정도 전 인구의 반은 불쾌감을 느끼고 80이 넘어가면 대부분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습도가 아무리 100%라도 대기 온도가 20도가 되면 이제 68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습도가 높은 때, 가을비 내리고 뭐 가을비 이런 얘기할 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감정이 센치해지고 그쵸. 이렇게 뭔가 쫙 시원해지고 네, 시원해지고 쉬는 것 같고 그럴 때 가을비 마시면서 차 한잔 하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대기 온도가 20도 미만이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도가 넘어가면 그 불쾌지수라는 것이 그 내 몸의 어떤 피부의 온도도 방출이 안 돼, 수분도 방출이 안 돼. 그래가지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서로 이렇게 건드렸을 때 내 몸이 불편해지니까 나 혼자 불편한 게 아니고 군중이 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나고 그런 부분을 감정으로 얼굴 표정으로 표출했을 때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기준 온도가 낮네요. 20도면은 꽤 낮아요. 저는 한 27, 8도 뭐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100%일 때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한 26도 정도를 이제 적정한 온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26도에 이제 그 습도는 40%에서 70% 사이 정도이면 좋은데 습도가
저희가 요새 불쾌지수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지구가 아니고 전 태양계에서 가장 불쾌지수가 낮은 마이너스로 가면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면 쾌적할 것 같잖아요. 러시아의 영하 70도에 습도 100%인 지역이 오히려 그 그래프 수치상 마이너스 뭐 한 100인가 200까지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거기가 가장 쾌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쾌지수가 온도와 습도만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100%인 경우에 이런 오차가 생기듯이 우리가 40%에서 70%의 습도를 잘 유지한다면 온도가 엔간히 높아도 덜 불쾌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야죠. 결국은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불쾌지수가 정해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불쾌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잠도 잘 못 자고 그렇죠.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온도와 습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짜증은 누구나 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날 그 열대야라든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면 다음날 더 피로해지고 더 짜증이 나겠죠. 제가 오늘 약간 그런 상태예요. 네, 원래 화 한 번 안 내시는 분인데. 맞아요. 네. 얼굴도 좀 붓고 막 네.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네. 오늘은 장마철 불쾌지수 그리고 온열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 1부에서는 불쾌지수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불쾌지수와 식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여름철 되면서 나 이렇게 먹는 게 별로 안 땡기지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다 불쾌지수 때문입니까? 불쾌지수 자체랑의 연결이라기보다 이제 그 불쾌지수가 높아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적 변화, 열을 못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 수분이 몸에 가득 차 있고 붓고 하기 때문에 느끼는 여러 가지 장애들 중에 수면 장애 그리고 이제 식욕 감퇴, 또 그다음에 짜증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낮추려면 불쾌지수가 함께 낮아져야지 이런 것들도 이제 증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불쾌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온도와 습도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온도를 내리면 좋은데 네. 외부 생활할 때는 내리기가 쉽지 어렵겠고요. 않죠. 네. 실내에서는 뭐 에어컨이 있거나 선풍기가 있으면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것이 쉽지 않을 땐 일단 습도를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습도도 이제 사실 바깥에 비가 방금 올 때 비가 오기 시작하던데 비가 오면 일단은 온도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럴 때는 오히려 창문을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습도가 올라가는 부분을 온도 내려가는 것이 상쇄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 나려고 할 때 이때가 굉장히 문제인데 네. 폭염이 돼서 대기 온도는 이제 29도, 30도, 35도로 올라가는데 습도가 그대로 있거든요. 외부에서. 그것이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환기를 많이 시켜주고 수시로 시켜주고 시원할 때 환기하고 온도 올라가기 전에 닫아주고 하는 이제 환기가 또 중요하겠고요. 네. 뭐 사실 그 온도와 습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에어컨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근데 또 없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특히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잘 돼 있는 게 공공시설이잖아요. 도서관 그런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데 또는 이제 노인정 같은데도 이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또는 은행 이런 데 가셔서 그렇죠. 낮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은행이나 뭐 마트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70 그런 데가 또 너무 이렇게 차갑게 해두지도 않고요. 딱 네. 적정 온도를 찾아서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다. 그러면 수시로 요즘에 찬물로 좀 세수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도움이 좀 될까요? 불쾌지수 낮추는데. 사실은 그 열을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열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몸의 열을 잘 방출해서 전도해서 내보내느냐 못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철판 같은 걸 딱 짚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베개 같은 거 딱 집으면 안 시원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같은 온도인데 표면 온도를 재보면 똑같아요. 같은 방 안에 같이 있는 철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느끼는 것은 됐을 때 내 몸에서 전도돼서 내 열이 뺏겨서 나가느냐. 그러면 차고 시원하게 느끼고 열이 잘 안 빠져나가게 되면 그냥
온도감을 못 느끼거나 따뜻하거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이 잘 나가면 되거든요. 그 열 나가게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라서 그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찬물로 하셔도 됩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좀 네네. 그런데 젊을수록 네, 찬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나갈 열은 잔뜩 있거든요. 네. 근데 연세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갈 열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찬물로 세수해도 난 괜찮던데 하시고 연세 안 드신 젊은 분들 같은 경우 기초대사량이 높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라면 엄청 싫어하죠. 여름에 더울 때.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찬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을 꽉 막아버리니까 뒤에서 나가야 될 열들이 입구가 막혔네. 그럼 더 더워요. 그래서 찬물로 하는 것은 이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나는 추위를 너무 타요.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손발이 차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은 또 찬물을 좀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알던 거랑은 조금 반대네요. 네, 네. 찬물은 왠지 젊은 사람들은 써도 될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그래도 좀 미지근하게 해서야 될 것 같고. 불쾌지수와 온열 질환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일시적으로 불쾌지수가 높지 않은데 내 몸이 더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가지고 바깥엔 선선한데 내 몸만 더워. 이럴 때는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불쾌지수가 높을 때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불쾌지수라는 것은 습도가 높아서 내 몸에서 열이 안 나가는 중인데 모세혈관을 꽉 막아버리니까 더 안 나가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 같은 때에는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면역이라는 것이 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은 피부 면역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세포, 다세포 동물들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세포를 분해하려고 하는 생명 유지를 못하게 찢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항원으로 인식합니다. 이제 알레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내 몸에 들어오는 적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열도 잉여가 될 때는 내 몸에 적이 돼서 세포벽을 녹이게 되는 거죠. 세포벽 손상이 오고 또 곰팡이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인 70% 이상이 되면 내 몸에 진균이 번식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포 손상이 오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면역계가 이제 막 그 반응을 하고 면역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든지 내부에서 면역계 어떤 다른 병이 이제 알레르기가 도출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면역과 연계가 되는 거죠. 온열 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온열 질환도 장마철에 더 심각합니까? 똑같은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장마철이라도 과거에는 좀 달랐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장기간 이렇게 내리는 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쫙 비오고 쏟아지고 말고.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은 한 달 내내 오다가 왔다 말다. 뜨거웠다 비는 잔뜩 왔다 뜨거웠다 이렇게 되면 대기 중 습도가 비 오는 날은 차라리 좀 낮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비 오고 다음 비 올 때까지의 그 폭염 시기에 습도가 굉장히 100% 육박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열의 방출이 안 일어나고 따라서 온열 질환이 그 시기에 장마 끝 더위에 장마 끝 더위가 아닌 지속적 더위에는 오히려 조심을 하고 또 대기의 습도가 좀 낮기 때문에 덜 불쾌한데 불쾌하기도 하면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시기가 장마와 이렇게 교잡될 때 혼재돼서 올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시는 분들 중에도 질문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직업상 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햇빛에 많이 노출이 돼서 몸에 일사병 증세가 약간씩 나고요. 불쾌지수도 자주 오르곤 합니다. 이럴 때 도움되는 음식이나 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일사병 증세 어느 정도일 때 치료까지도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음식 먼저 말씀드릴까요? 음식으로 이제 하시자면 그 일을 바깥에서 많이 하시게 되면 그 처음엔 일사병 상태에서 나중에 열사병까지도 가거든요. 일사병이라는 것은 내 몸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방출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분과 미네랄 이런 것이 방출되고 혈액량이 감소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뭐 미식거림, 뭐 어지러움, 무기력, 피로감
뭐 이런 얼굴 것들. 갑자기 허해지고. 예. 그러면 때 피부를 만져보면 특징들이 그게 땀으로 체온을 낮추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해져 있고요. 땀에 젖어 있고 또 오히려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기화열이라고 해서 땀이 나갈 때 일반적인 해열, 찬물로 씻는 것보다 7배의 발열량을 보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당연히 차갑습니다. 이런 일사병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게 세 가지잖아요. 수분, 미네랄, 그리고 온도. 그러니까 이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 시원한 차 종류를 드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오미자라든지 또 입맛이 없고 그럴 때는 대추 같은 거, 대추차라든지 시원하게 이렇게 드시는 방법. 이제 열이냐 아니면 이제 미네랄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 차 종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스트레스 지수가 아까처럼 올라가신다면 박하차라든지 또는 국화차 등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또 이제 안압이 높아지 혈압이 좀 있거나 목도 아프고 이제 두통도 있어요. 뭐 이러시면 또 실제로 안압 치료할 때 저희가 갈근이라고 칡을 많이 쓰거든요. 칡을 가지고 이제 시원한 칡즙을 이제 얼음 넣어서 먹는 거 있죠. 그런 걸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질문이 일사병 증세 어느 정도일 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그 일사병의 기준이 어떠냐면 일단은 체온이 중요합니다만 신부 체온이 40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7, 8도가 넘어갈 때부터 일사병의 범주에 넣는데 40도까지가 일사병 범주고요. 40도가 넘어가면 열사병 단계로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부 온도를 이제 일하는 중에 체크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랬을 때 의식의 어떤 혼미라든지 구토감이라든지 이런 신경계 증세를 동반하거나 피부에 땀이 멈추면서 오히려 피부가 뜨거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내 뇌에서 특히 이제 시상하부라는 데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하기를 힘들어하는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 이후로 40도를 넘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땀이 덜 나거나 미식거리거나 의식에 어떤 문제가 온다면 바로 응급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사병 이후에 열사병으로 가나요? 보통은? 대부분은 갑니다만 이제 갑자기 이제 일사병을 안 거치고 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일사병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열사병 상태의 초기에도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내 몸의 신경계의 정상적 반응으로 인해서 땀을 계속 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일사병 상태가 있는데 일사병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바로 그냥 열사병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겠고 일사병 상태가 어떤 작업복을 입고 있다든지 이제 실내 지하실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힘든. 특히 인지를 잘 못하시고 열사병을 가시죠. 그러니까 이 일사병과 열사병은 우리가 보통 덥다 그러면 땀이 원래가 많이 나니까 땀이 많이 나는데 겉에 체온은 차갑고 네.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뭔가 어질어질하고 몸이 이렇게 좀 뭔가 갑자기 퀭한 것처럼 얼굴 전체적으로 노랗고 하얗게 뜨고 뭐 이런 느낌. 네, 미식거리기도 네, 하고, 미식거리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근데 그게 갑자기 좀 몸이 뜨거워지면서 열도 그 땀도 좀 식고 네. 그러면서 그게 열사병으로 간다. 네. 요 부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열사병까지 가게 되면은 병원에 좀 찾아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19에 전화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증상도 있을까요? 그렇죠. 열사병 상태가 바로 119를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네. 무의식 중에 그냥 쓰러져 의식에 문제가 오니까 쓰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일사병이 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혼자 작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농사를 하시던 다른 작업을 하시던 2명 이상 그리고 또 두 분이 서로 상대의 안위를 생각을 해서 계속 확인하시는 잘 있는지 대화를 하면서 그러다가 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의식장애를 동반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될 때는 즉시 이제 119에 신고를 하시고 응급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은 참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자창으로 5110님 60대 중반입니다. 가게 매장은 엄청 시원하고요. 밖에 있는 창고 컨테이너는 엄청 뜨거워요. 숨이 막힐 정도인데 3일 전에 컨테이너와 매장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한 4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장에서 일을 했더니 매장에 들어와서 서 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시야도 흐려지고 호흡곤란이 오고 몸이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근데 다시 또 증세가 비슷하게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온열 질환일까요?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싶어서요. 열실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열실신. 열실신이라 하면 이제 그런 과정 중에 그 이제 혈류량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서 뇌의 혈관의 혈류량 감소는 저희가 MR이나 CT를 찍어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가 일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혈류가 부족하니까 뭐 저혈압에 의한 기립성 어지럼증처럼 그런 어지럼 증세와 의식이 깜빡하는 그런 상태, 탈진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연세가 이제 60대 이상인 경우에 65세 이상인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체액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초 자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면 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외부가 덥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온열질환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이유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 더운데도. 그래서 땀이 많이 나가고 미네랄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태까지 갔는데 그냥 왔다 갔다 컨테이너와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저질환자,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혈액이 걸쭉해지는 거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혈액이 걸쭉하고 심장에 더 관상동맥에 압력을 증가하고 당뇨는 혈액이 그렇지 않아도 설탕이 많아가지고 끈적끈적한데 수분량이 부족하니까 더 끈적거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내 혈관에서 혈류를 더 공급을 안 시키니까 특히 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질환을 잘 관리하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당뇨병성 문제를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양약 중에는 그런 수분과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취약해서 양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온열 질환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양약의 후유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괜찮아라고 한다고 그렇게 안심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다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찾을 수 없어. 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때 왜 어지러웠는지 애석하게도 저희 기술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지 정상입니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몸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증세를 지금 찾기에도 쉽지는 않다. 일단은 그런 분들 있거든요.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보면 왜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하다 보면 약간 어지러지라고 그렇죠. 멀미하는 것처럼 네. 갑자기 막 속도 메스꺼리고 막 그게 일사병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주변 분들이 도움을 준다고 당 캔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주세요. 네. 그런 걸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이제 원인이 맞는다면 효과를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혈당 상태, 에너지 소모가 극심해서 기력이 쇠잔해 있을 때는 오히려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일사병이 열사병으로 갑자기 가는 경우, 일사병을 안 거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그런 이제 운동선수들이 급격하게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아니면 조기 축구라든지 이런 걸 가격하게 많이 하셨을 때 갑자기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수분량이 너무 감소하고 그것이 뇌 혈류에 공급되는 그 혈액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어질어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일사병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어느 순간 땀도 안 나면서 정신을 잃는 그런 열사병선으로 갈 수도 있는 케이스가 여름철 운동이기 때문에 여름철 운동 자체를 좀 줄여주는 것이 좋죠. 일단은 무조건 당 캔디 이런 거를 먹기보다는 일단 그늘 같은 데로 좀 쉬도록 유도를 제일 해주는 좋습니다. 것도 필요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게 조금 더 수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급성 신장 질환이 왔었어요. 라는 문자를 주시는 분도 있으신데 일사병 때문에 올 수 있는 질환들도 있습니까? 그럼요. 몸 안에 수분과 혈액이 부족해지면 올 수 있는 질환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장에 대한 부분 말고도 이제 간이라든지 또 이 관상동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수분 부족과 혈액 부족에 의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열 배설이라든지 수분 배설의 가장 중추적인 것이 콩팥이기 때문에 이제 콩팥에 손상이 오시는 분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주변에서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지금 문자 주신 분 중에서요. 최선미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저도 이거 참 궁금했거든요. 직업상 주로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강렬한 태양볕을 가리기 위해서 두꺼운 긴팔이 나을까요? 아니면 얇은 긴팔, 땀 배출을 위해 얇은 긴팔이 나을까요? 얇고 얇은 긴팔에 이제 그, 자외선 차단. 품이 넓은 것. 그래서 속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내 몸에 땀을 배출하고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색이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짙은 색들은 이제 그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바닥에서 이제 지붕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으니까 그늘이 없죠. 그래서 복사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열이 가장 많은 오히려 2시부터 5시 사이가 오히려 더 뜨겁습니다. 12시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시간도 그리고 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우산을 그 위에 더 씌우고 거기다가 모자까지 책 넓은 걸 쓰시고 이런 조치까지 다 해주시는 의복이 필요하죠. 왜 운동이나 아니면은 야간에서 건설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네. 왜 토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UV 차단되는 토시. 네네. 그런 것들은 딱 달라붙잖아요. 네. 그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품이 넓은 네. 옷이 좋을까요? 훨씬 좋습니다. 이제 땀이 배출되면 그러나 이제 요새는 기능성 의류들이 그 쿨토시라 그래가지고 땀이 난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배출시켜주는 기능이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피부가 타는 것 때문에 네. 또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쿨토시를 사용한다든지 요새는 뭐 기능성 제품 중에 냉장고에 잠깐만 넣다가 꺼내면 얼어가지고 목에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시원하게 하는 목 패드 같은 것들도 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로 이제 내부의 온도를 식혀준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별별 아이템들이 다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1457님 어제 하루 종일 햇빛 아래서 일하다가요 온열 질환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고 퇴원을 했는데요. 호흡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나 명치 쪽에 큰 통증은 없는데 뭔가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호흡하기가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 증상은 왜 그런 걸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 해서 걱정이 되네요. 이제 몸 안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온도에 가장 취약한 질환은 사람 몸에서 폐와 심장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를 폐로 마셔야 되고 또 네. 폐가 진액이 말라버리고 또 심장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심장이 과열되고 저희가 복사열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될 때 체온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심장부터 마비되거든요. 심장이 가장 뜨거운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압박감이 있으신 건데 심장에 평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치료 받으시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심장에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사병 환경뿐만이 아니고 검진할 때 일사병 전력을 얘기하셔서 일사병과 연결되어 있는 폐와 심장을 꼭 검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일사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폐와 심장이다. 가슴에 통증일 때. 그러면 일사병으로 만약에 이제 병원을 찾아오세요 한의원을 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세요? 오히려 한방은 이제 과거에 그 에어컨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약이 그 일사병, 열사병에 대한 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음골 같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군데군데 가끔 있지만 이제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응급처치에 대한 방법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많이 쓰는 약 중에는 특히 아시는 게 생맥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위 먹었을 때 진액을 보충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입맛을 돋게 해주는 그런 약. 또 이제 갈증이라든지 탈수를 막주는 이제 6일산 또는 이제 기운이 떨어지면서 몸 안에 피부 열 같은 게 이제 자꾸 생기고 얼굴이 뻘개지고 하시는 분들은 청서익기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처방만 해도 많고요. 굉장히 많은 약물에 의해서 외부로 발산된 열, 못 발산된 열 또는 이제 수분의 부족, 미네랄의 부족을 약물에 의해서 약을 먹고 그것이 이제 내장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다양한 약재로 치료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난 여름철만 되면 불쾌지수가 나는 높아진다. 그러니까 나는 좀 뭔가 열이 바깥으로 발산이 못 되고 이 안으로 꽉 차는 것 같다. 짜증도 높아지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속도 막
뜨겁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DITI라든지 체온을 체크하는 그런 DITI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심표원 저기가 되는 그 체온 검사 하는 촬영법 같은 걸 하게 되면 네. 어느 부위에 열이 몰려 있는지 실제로 배는 찬데 흉부에 열이 가득 찬 분들 또는 흉부엔 열이 별로 없는데 이마와 목줄기 쪽에 열이 가득 찬 분들 이런 식으로 해당 부위의 열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고 그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외부에서 무슨 뭐 그 냉팩 아이스팩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는 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서 그 열을 제거줄 수 있는 약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갱년기 환자분들이 가슴에 열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갱년기 치료를 더불어서 수면 조절과 같이 열을 내리는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열의 근원을 이제 꺼줌으로써 불쾌 지수를 낮춰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가 스스로 알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고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하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든 뭔가 작업 중에 옆에 사람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일사병이나 열사병의 증상을 보인다. 네. 주변에 서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법. 그래도 돈키호테를 들었으니 이 정도는 나는 해줄 수 있다. 네. 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좀. 일단은 세 가지입니다. 1번 물. 물부터 공급해야 되고요. 그래서 얼른 몸 안에 수분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늘과 바람. 시원한 뭐 에어컨이 있다면 제일 좋고요. 네. 선풍기든 그늘과 바람을 이제 두 번째로 꼭 해주셔서 햇빛을 차단시키셔야 되고 세 번째는 휴식입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에너지의 소모가 되지 않게끔 누워서 혈류순환이 잘 되게 이제 서 있는 경우에는 뇌로 올라가는 혈류의 양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져 있는 상태라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누운 자세로 이렇게 기대서 휴식하시고 이 세 가지를 하신 다음에 회복되는 속도를 보시고 속도가 늦으면 바로 119. 그래서 실제로 수액, 링거 같은 것을 통해서만 수분이 확보되는 분들 중증도 있으시거든요. 그럴 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제 그런 그 세 가지만 잘 지키게 되면은 네. 응급 상황을 벗어나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의식이 있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식이 만약에 없으실 때는 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사병 말고 여사병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억지로 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119로 해서 링거 공급이 될 수 있게 하고 혁띠라든지 몸을 꽉 조이고 있는 것, 혈류 순환이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양말 같은 것도 벗기고 다 풀어놔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원한 것을 바람 쐬시게 하고 바로 119에 후송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평소에 내가 좀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여름철 되면은 요거 하나만큼은 좀 챙겨 드시면 좋아요. 동기호테 분들 좀 권장해 주실 거 있습니까? 자연의 섭리가 중요한데요. 이제 겨울에 먹어야 될 음식은 겨울에 많이 나오고요. 여름에 먹어야 될 음식은 여름에 나오게 됩니다. 여름에는 식물들도 그 과일들도 자기 수분을 뺏기니까 뺏기지 않게 안에 수분을 잔뜩 머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박, 뭐 참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여름 과일들 그러면서 좀 더 수분이 많은 쪽 복숭아 같은 거 아니면 뭐 자두, 파인애플 외국종이지만 이런 것들이 수분이 많고 미네랄이 많은 그 과일들을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가장 그 효과가 좋겠죠. 갑자기 수박을 오늘 또 먹고 싶어지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일사병, 열사병 그리고 또 불쾌지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장마철인데요. 건강관리 덕분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돈키호테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